네, 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 대표 강연 선을 넘는 과학자들입니다. 선을 넘는 과학자들은 시즌 1과 시즌 2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시즌 2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즌 2는 특별하게도 아테이론 물리센터 APCTP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테이론 물리센터에서는 매년 올해의 과학 도서라는 우수 도서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말 좋은 책들을 또 고르고 골라서 이번에 다시 듣고 싶은 저자 강연 시리즈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짠! 과학이라는 헛소리라는 책입니다. 네, 과학이 헛소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방송에 잘못 이야기되고 있는 일명 헛소리들에 대한 책입니다. 어떤 책인지 감이 오실까요? 네, 유사과학, 가짜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사과학이라는 단어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요즘에 이렇게 회자되기에 앞서 꽤 오래전부터 과학계에서는 이 유사과학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사과학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그만큼 많은 과학자분들이 사석에서 그리고 공석에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만큼 지금 유사과학 현상은 뭔가 간과하기에 지나치기에 너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도가 지나칠 만한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사과학 현상을 과학자라고 해서 사실 사석에서 얘기하기는 쉬워도 이렇게 책으로 발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 사회, 기업, 뭐 정치, 또 어쩌면 종교 이렇게 많은 부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혈의 의지로 이렇게 훌륭하게 책을 발간해 주셔서 우리에게 유사과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사과학 사회에 둘러싸여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현명하게 이것들을 좀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오늘 그 분을 바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박재용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강연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작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박재용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재작년에 발간된 책 과학이란 헛소리에 잠겨있는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사과학에 대해서 앞에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영어로는 pseudoscience라고 하죠. 원래 정확하게 옮기자면 유사과학이라기보다는 가짜과학 또는 쓰레기과학이라고 옮겨야 좀 더 정확할 텐데요. 이 처음에 번역되어 들어올 때 유사과학이라고 되어서 들어왔고 지금껏 그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도 일단은 유사과학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유사과학에 대한 관심도 늘고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이 유사과학이라는 것이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말의 진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조그만큼. 그런데 그 진실을 기반으로 하면서 교묘하게 거기에 자신들의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짓말을 섞은 것이 바로 유사과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속기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면 누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작은 이거 정말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로 시작을 해서는 중간에 교묘하게 사실을 비트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책은 그 지점들에 대해서 쓴 건데요. 제가 바라봤던 거는 그래서 유사과학에 속는 개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어떠한 의도로 유사과학을 만드는지를 파헤쳐 봄으로써 앞으로 나올 또 다른 유사과학에 속지 않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보자 라는 정도의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좀 더 우리에게 친근하고 쉬운 얘기들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콜라겐 얘기입니다. 다들 얘기를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콜라겐은 몸에 좋다. 특히 피부에 좋다.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면은 콜라겐을 마시거나 바르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콜라겐은 일종의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100가지도 넘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콜라겐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콜라겐이 전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의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피부에 탄력을 주는 것이 콜라겐인 것은 맞습니다. 일말의 진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콜라겐은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뼈에도 콜라겐이 있습니다. 혹시 뼈에 콜라겐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궁금한 분들은 아주 쉬운 실험을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치킨을 먹고 난 다음에 남은 닭뼈를 식초에다가 넣어서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두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뼈에 인산칼슘 성분은 녹아버리고 나머지 몰랑몰랑한 막 같은 것들이 남는데 그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우리 뼈가 단단하기도 하지만 이런 콜라겐에 의해서 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막이 있는데 인체에는 이 막들도 콜라겐 성분이 주가 되어서 만들어집니다. 가령 우리 두개골 안쪽에는 뇌가 있는데 뇌와 두개골 사이는 뇌막이라고 하는 막이 감싸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슴과 배 사이에는 가로막이라는 막이 있죠. 이 막 또한 콜라겐이 주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배에도 복강막이라고 해서 배 내부에 있는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막이 있는데 이 막도 콜라겐이 주성분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초 단위인 세포, 그 세포 안에도 세포 골격의 일부분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콜라겐이란 단백질을 우리가 먹었을 때 콜라겐인 상태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게 단백질입니다. 물론 콜라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콜라겐과 같은 단백질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3단계에 거쳐서 소화가 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위에서 소화가 되고요. 두 번째는 십이지장에서 소화가 되고 세 번째 소장에서도 소화가 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흔히 고기를 먹으면 배가 든든하다, 오래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단백질은 콜라겐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백질은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이라는 것으로 분해되어서야지만 우리 몸에 흡수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콜라겐을 먹든 아니면은 돼지고기를 먹든 콩을 먹든 멸치를 먹든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은 분해가 되어서야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금 깊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몸에서 필요한 아미노산은 전체적으로 한 20종류 정도 되는데요. 이 20종류 정도 되는 단백질을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흔히 영양제들 보시면 필수 아미노산 뭐뭐뭐가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들으시거나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뭘로 나누냐면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지 못하는 아미노산입니다. 반대로 비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 안에서 재료만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먹지 않아도 되는 아미노산, 그것을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콜라겐은 전부 다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 우리 몸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우리 몸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은 우리 몸이 알아서 만들게끔 진화가 된 거죠. 하지만 우리 몸에서 아주 조금밖에 필요하지 않는 단백질들은 굳이 그걸 만든다고 뭘 설치하기보다는 그냥 먹어서 처리하자. 이렇게 우리 몸이 진화한 겁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밥은 집에서 매일 해 먹습니다. 매일 먹으니까 우리 집에는 뭐가 있냐면 밥을 만들 수 있는 밥솥이 있어요. 하지만 후라이드 치킨은 매일 그렇게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라이드 치킨을 만들 튀김기는 설치를 안 해요. 그냥 가끔 사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쌀밥처럼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들은 비필수 아미노산인 거고, 아주 가끔 치킨이나 족발처럼 아주 가끔씩 먹어야 되는 이런 아미노산들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콜라겐은 우리 몸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단백질 전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즉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쌀밥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몸이 다 생산합니다. 따라서 콜라겐을 굳이 먹지 않더라도 콜라겐을 우리 몸이 합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들은 모두 우리 몸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필수 아미노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싶어. 먹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되는 콜라겐 성분들은 우리가 두부를 먹어도, 멸치를 먹어도, 돼지고기를 먹어도, 콩을 먹어도 충분히 흡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굳이 콜라겐이란 형태로 먹지 않아도 아미노산은 언제나, 콜라겐을 만드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풍부하게 섭취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굳이 콜라겐을 따로 먹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니 그래도 콜라겐을 먹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그 콜라겐 만드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집중적으로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콜라겐은 소화가 잘 안 되는 단백질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우리 몸에서 3번에 걸쳐서 소화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 단백질 중에서 가장 소화가 안 되는 단백질을 한 서너 개 고르자면 그 중에 하나가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발을 먹든 돼지 껍데기를 먹든 닭발을 먹든 주로 이런 식품에 콜라겐이 많이 있죠. 아니면은 도가니탕을 먹든 우리 몸은 콜라겐이 아니라 지방은 거의 99% 흡수를 하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콜라겐은 약 10%밖에 흡수를 못합니다. 그것도 아미노산의 형태로. 나머지는 다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로 내보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즉 우리는 분명히 콜라겐을 먹으려고 그런 음식들을 먹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먹는 건 지방이고 콜라겐은 거의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거는 우리 몸의 농도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몸은 인체 내에 들어오는 아미노산의 양을 일정하게 조절하려고 해요. 즉 혈액 중에 아미노산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은 소화기관에서 아미노산을 흡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미노산이 부족하면은 소장에서 아미노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흡수를 하죠. 근데 우리가 콜라겐과 같은 이런 식품들 또는 영양 보조제들을 통해서 콜라겐을 만드는 아미노산을 흡수를 한다. 그래서 아미노산 농도가 높아져요. 우리 몸 안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 몸 안에 아미노산 농도가 높아지니까 소화기관이 그때부터는 아미노산을 잘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필수 아미노산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을 먹는 것이 몸에 무조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콜라겐을 따로 섭취하는 것이, 즉 음식물의 형태로 섭취를 하든 아니면 영양보조제 형태로 섭취를 하든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에 전혀 좋은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이런 식품을 과하게 먹게 되면 오히려 다른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질 우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피부를 탄력 있게 하려면 뭐를 더 드시면 되냐면 비타민 C가 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콜라겐을 합성할 때, 즉 피부에 있는 세포가 콜라겐을 직접 합성해요. 우리가 먹은 콜라겐은 절대 피부로까지 가지 않습니다. 다 분해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피부 세포가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왜?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비타민 C가 결핍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괴혈병이 있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이 잇몸이나 이런 데서 피가 나는 병인데요. 왜 피가 나냐면 잇몸에도 콜라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콜라겐 합성을 제대로 못해서 피가 나는 거죠. 괴혈병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만약에 콜라겐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인 아미노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거의 99.9%는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자, 그러면은 콜라겐을 바르면 어떨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콜라겐은 단백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분 중에서도 굉장히 크기가 커서 분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흡수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피부에 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싹 하고 피부에 흡수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피부에 흡수돼 물방울, 물 분자는 콜라겐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분자인데 그 분자도 우리 피부는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철벽같이 방어를 하는 거죠.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도 우리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책으로 눈을 비비거나 이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피부를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대신 이제 눈 안에 있는 점막이라든가 입속 또는 코 속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바이러스도 들어오지 못하는 피부에 콜라겐이 들어갈 수 있다?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콜라겐을 피부 속에 주사로 주입해야만 되는 치료법이 있어요. 이 경우도 피부에다 발라서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주사의 형태로 피부 속에다 넣게 되는 거죠. 발라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영양크림 바르는 거, 일반 로션 바르는 거랑 하등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얘기까지가 제가 재작년에 책에다 썼던 얘기인데요. 제 책 때문만은 아니겠죠. 여러 다른 전문가분들도 여러 이제 언론 매체나 책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콜라겐이 먹어도 소용이 없고 발라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 사이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물고기의 콜라겐은 흡수가 잘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PC 콜라겐이라는 선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이라고 펩타이드 콜라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말만 하진 않거든요. 식물성 콜라겐도 있고, 식물성 콜라겐, 물고기 콜라겐도 있고, 폴리펩타이드 콜라겐도 있습니다. 물고기 콜라겐도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동물성 콜라겐보다 분해가 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분해가 되지 않은 채로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콜라겐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다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지 않으면 결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콜라겐이 콜라겐인 상태로 흡수가 되려면 소장에 구멍이 나야 돼요. 그러면 병원에 가야죠. 그런 정도면. 펩타이드 콜라겐은 뭐냐? 아까 제가 콜라겐이 위에서 한 번, 12지장에서 한 번, 소장에서 한 번, 3번 소화가 돼서 소장에 흡수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위장에서 1차 분해된 상태를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상태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즉 우리가 3번 소화해야 될 거를 2번 소화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이게 그 자체로 흡수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로 나온 콜라겐들이 우리 몸속에서 소화되기 쉬운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소화되면 결국 어떤 콜라겐이든
모두 아미노산의 형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가 레고로 아주 멋진 그 여객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객기를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가려면은 낱낱이 블럭을 다 분해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콜라겐과 아미노산의 관계랑 똑같은 거죠. 그럼 분해해서 가져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다시 조립해야 돼요. 이 상태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콜라겐은 먹어서 몸에 나쁜 일은 크게 없으니까 그나마 애교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백신 반대입니다. 사실 참 재미있는 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강연을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근데 우리 아이한테 백신 맞히는 게 좀 꺼려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19가 나오면서 백신 맞히기가 겁난다는 얘기가 싹 들어갔다가, 얼마 전에 백신 운반 차량이 잘못해서 백신을 냉장 상태로 운반해야 되는데 상온 상태로 운반한 사실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되자 또 좀 꺼려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빨리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져서 접종할 수 있기를 다들 바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신 반대 운동은 그럼 왜 생겼을까요? 백신 반대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흐름인데요. 하나는 종교적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종교에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종교는 거의 없는데,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종교 집단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종교 집단들이 모여 사는 곳에 홍역이 유행을 해서 크게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종교적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얼터너티브 메디신, 대체의학이라고 얘기하죠. 대안의학이라고도 하는데, 이쪽에서 우리 몸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만들고 일정하게 자유롭게 만들면 백신을 맞지 않고도 충분히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 면역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러면서 백신 반대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아이 병원 안 보내고 키우기 운동인가요? 뭐 그런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건 이 두 쪽인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 대부분 다 맞았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맞았던 콜레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콜레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그런데 치사율, 요새는 치명률이라고 얘기하죠. 즉 콜레라에 걸렸을 때 죽는 비율이 얼마냐 하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40-50% 정도 됩니다. 그럼 절반은 살아요. 절반이 죽는 거죠. 굉장히 많이 죽는 거긴 한데 어쨌건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 중에 일부가 내가 왜 살아남았지? 콜레라에 걸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물 맑고 공기 좋은 이런 산골에 살다 보니까 면역력이 좋아져서 내가 살아남았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즉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을 굉장히 과대하게 생각해서 그걸로부터 백신 반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아토피 같은 경우를 많이 예로 들죠. 농촌에서 기르니까 아토피가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데 도시에서 기르면 많이 나타나더라. 일견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백신 반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혹시 백신을 맞다가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가 첫 번째 걱정입니다. 잘못되는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한 50대인데 저나 아니면 40대 후반 정도 되는 분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한 반에 한두 명 정도씩 또는 한 두세 반에 한 명 정도씩 다리를 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사고를 당해서 저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소아마비에 걸렸다가 살아남았는데 후유증으로 다리를 저는 경우였죠. 그리고 어릴 때 주변에
얼굴이 좀 얽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천연두에 걸렸다가 그래도 다행히 살아남았는데 천연두 걸리면서 생긴 얼굴에 수포 자국이 흉터로 남은 겁니다. 자, 홍역도 많이 걸렸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의 10대, 20대는 방금 제가 얘기한 소아마비, 홍역 또는 콜레라, 천연두 이런 병에 걸린 친구들을 주변에서 거의 보지 못해요. 실제로 천연두는 지난 20년 이상 동안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도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소아마비도 거의 발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어릴 때 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한두 반에 한 명씩 소아마비가 있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소아마비에 걸린 친구들은 그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아마비가 치명률이 약 20%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럼 걸린 친구들 중에 2명 정도는 죽었어요. 10명 중에. 그런데 우리 기억에 잘 남지 않는 이유는 뭐냐? 소아마비는 보통 우리가 기억에 남지 않는 아주 어린 시절에 걸리기 때문에 그 시절에 걸린 친구들이 죽은 거를 우리가 기억할 리가 없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죽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안 죽습니다. 그게 왜? 백신을 맞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럼 백신을 맞아서 죽는 경우는 어떡하냐?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맞기 전에는 한 해에 몇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신을 맞아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2, 3년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몇만 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그 정도도 예전에 비해서 현재로 오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백신 운반을 냉장 상태로 해야 된다는 것도 몰라서 이번에 사고가 생긴 것처럼 이런 식의 일이 좀 많았었고, 또 하나는 백신에도 알러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했던 겁니다. 백신 중에 일부는 계란 성분을 가지고 만드는데요. 이 계란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은 이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거죠. 맞으면 막 두드러지고 생기고 이럽니다. 어쨌건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백신을 맞는 친구가 너무 몸 상태가 나쁘면은 또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지 않던 관계로 사고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백신 주사 놓을 때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훨씬 사고율이 줄어드는 거죠. 굉장히 안전해졌습니다. 안 맞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커다란 이익을 우리와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거죠. 더군다나 백신을 맞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방화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옆에 그림 보이시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쪽하고 이쪽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그려진 분들이 이제 감염병에 감염된 최초 감염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 감염병에 대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감염자들이 있어도 백신을 맞지 않은 소수 일부 사람들에게 옮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사이를 누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항체를 가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백신을 맞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절반 정도 이상이 백신을 맞고 있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감염이 된 사람들이 최초 감염자가 생기면은 그 주변으로 막 옮겨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런 것을 집단 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사이 코로나19 때문에 집단 면역 얘기가 나오는데요. 코로나19는 지금 현재로는 집단 면역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없기 때문이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려면 최소한 해당 지역에 있는 시민들 중 60% 이상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백신을 맞으면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백신 없이 이거를 하려면은 쉽게 해서 60%가 감염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치면은 5천만 명 중에 3천만 명이 감염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 중에는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 3분의 2쯤 되고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3분의 1이라고 치면은 증상자가 1,000만 명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단 면역이 가능하려면. 그런데 우리나라 치명률이 2% 정도입니다. 즉 100명당 2명이 죽고 있어요. 코로나19에 걸린 상태에서. 그럼 1,000만 명이 걸리면 20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20만 명이 사망할 때까지 놔두자고 집단 면역을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어쨌거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마스크와 거리 두기로 집단 방어벽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내년이나 해서 백신이 나오게 되면 다른 백신들처럼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기다리는 백신을 다른 병들이라고 놓칠 수는 없겠죠. 백신을 맞지 않는 거는 나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또는 나랑 내 아이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같이 위험해지는 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우리 아이 백신 안 맞았는데도 괜찮던데요. 예,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대개 자녀 대신해서 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당신 아이가 안전한 거죠.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유사과학에 대한 또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는 전혀 사라진 홍역, 소아마비, 천연두, 이게 왜 사라졌느냐면은 바로 백신 때문에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드렸습니다. 유사과학의 두 가지 사례로, 하나는 어떤 기업이나 제품을 팔려는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생긴 콜라겐이라는 사례와,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유와 또는 잘못된 신념에 의해서 생긴 유사과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바꿔서 이데올로기에 의한 유사과학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인류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세 가지 인종으로 구성된다라고 교과서에 써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전문가들, 이쪽 인류학을 전공한 분들은 인종이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의 교과서엔 그렇게 써 있었죠. 거기에다가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홍인종은 따로 구분을 해야 되는 인종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인종은 없습니다. 대신 뭐만 있냐? 인종주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동물원이나 아니면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침팬지죠. 사람하고 비슷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화면에 두 침팬지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양쪽 침팬지 같이 비교해 놓고 보니까 좀 얼굴이 다르죠. 그런데 따로 떨어뜨려 놓고 한쪽 사진 먼저 보여주고 좀 이따가 뒤쪽 사진 보여주면 어떨까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두 침팬지는 서로 3km 거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즉 여기 과천과학관하고 저기 과천정부청사 정도 사이 정도 거리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3km 떨어진 두 침팬지 사이에 유전적 차이가 우리 인류 전체의 유전적 차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즉 인류는 그만큼 유전적으로 거의 똑같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만 년에서 7만 년 전 사이에 인류가 거의 멸종하다시피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은 조금 다르지만 그 당시 전체 인류가 한 10만 명에서 몇천 명 사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사람의 자손들이 지금 78억 명 전 세계 인구인 거죠. 그래서 서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사람은 그렇게 모양도 다르고 얼굴 형태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하는데 침팬지는 다 똑같은데? 물론 맞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유전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의 차이 때문입니다. 침팬지는 전부 다 똑같은 환경에 삽니다.
열대우림. 즉 덥고 비 많이 오고 숲인 곳에서만 살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에 사니까 비슷할 수밖에요. 하지만 사람은 저기 알래스카, 시베리아에서부터 열대, 우림 지역, 사막 지역, 초원 지역, 온대 안 사는 곳이 없죠. 그리고 그 사는 곳에서 몇천 년 동안 계속 적응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가 조금 바뀐 것뿐입니다. 결국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본질적으로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흑인, 백인, 황인종을 나눌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흑인을 조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우리 몸으로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여름에 나가서 해수욕장에서 햇볕 좀 쬐고 나면 다들 타잖아요. 우리 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자외선을 쬐고 있으면 피부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막 만들어내서 우리 피부를 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멜라닌 색소는 우리하고 비슷한 침팬지라든가 고릴라라든가 오랑우탄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중에서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 나머지는 전부 다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멜라닌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침팬지나 고릴라나 이렇게 털 다 깎고 보면은 열대지방에 사는데 안에 있는 살 색깔은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털이 막아주니까 피부에 멜라닌 색소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몇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살 때 털을 버렸어요. 그런데 자외선은 쨍쨍 내려치잖아요. 그래서 피부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게끔 진화를 한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 중에서 이제 온대 지역이나 아니면 한랭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멜라닌 색소가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멜라닌을 덜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피부가 검은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밝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한여름에 떼약볕에 나가면 당장 검게 태울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진화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모두 흑인의 후예라는 걸 증명해 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종이 없다는 얘기를 볼게요. 자, 4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언뜻 보기엔 전부 다 피부가 감았죠. 그럼 이 친구들이 다 흑인들인가? 아닙니다. 이들을 흑인종이라고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이분 보이시죠? 이분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마사이족 흑인입니다. 이분들은 유전적으로 누구랑 가장 가깝냐면은 남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보다 오히려 아랍 지역에 사는 아랍인들하고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애초에 분류 관계가 그 두 부류가 같이 있다가 갈려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아이들 보이시죠? 이 아이들 둘은 어디 쪽 아이들이냐면 스리랑카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피부가 까만데요. 스리랑카, 인도 아래쪽에 있는 섬나라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장년이 누구랑 가장 가깝냐면 인도 쪽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유전적으로. 그 다음 여기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분 보이시죠? 이분은 어디 출신이냐면은 파푸아뉴기니 출신, 파푸아뉴기니아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쪽에 살고 있던 원주민입니다. 제가 일부러 각각의 원주민 복장 입은 사진을 고르지 않고 일부러 현대 복장을 입고 있는 사진들을 골랐어요. 여러분들의 편견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분은 누구랑 가장 가까울까요? 바로 북아메리카 원주민들, 그 다음에 알래스카의 이누이트들, 그 다음에 시베리아 원주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쪽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여러 여성분들이 보이시죠? 이 여성분들은 파푸아뉴기니의 원주민들입니다. 이분들 누구랑 가장 가깝냐면요. 저기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에 사는 분들하고 가장 가까운 분들입니다. 유전적으로. 자, 그런데 서로 유전적으로 보면 한쪽은 아랍 쪽, 한쪽은 인도 쪽,
한쪽은 우리나라, 한쪽은 동남아시아랑 이렇게 가까운데 이들을 얼굴이 까맣다고 한데 묶어서 흑인종?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종은 이렇게 인종이라는 걸 얘기할 가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으로 나누게 됐을까요? 이것은 19세기로 올라가는데요. 19세기 서유럽이 전 세계를 거의 대부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서유럽의 과학자들 중 일부가 최초의 이제 인류학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인종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아프리카와 남북 아메리카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나 파푸아 뉴기니 등의 식민지를 지배할 수 있을까? 또는 지배해야 할까에 대한 당위성을 만들다가 서유럽과 같은 백인들이 가장 유전적으로 우월하고 진화적으로 우월한 존재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황인종이고 그 다음이 흑인종이고 그 아래에 원숭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원숭이에서 흑인으로, 흑인에서 황인으로, 황인에서 백인으로 차츰차츰 진화해 왔다는 얘기를 통해서 백인이 나머지 세계인들을 지배할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했던 거죠. 이러한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던 것이 바로 인종주의인데 그 인종주의가 현재까지도 살아남아 있죠.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그 아주 크게 소란스러웠던 일이에요. 소란스러웠다고 얘기하면 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슈 중에 하나가 Black Lives Matter라는 얘기죠.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이런 인종적 편견들이 살아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인보다 외국인 중에서도 피부가 까만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꽤 있죠. 이런 부분들이 10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인종주의와 함께 또 하나 잘못된 유사과학이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은 사회 진화론입니다. 영어로는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윈이즘, 소셜 다윈이즘 하니까 다윈 이론하고 또는 사회 진화론이니까 다윈의 진화론하고 굉장히 연관관계가 깊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종의 사기이기도 한데 이름이 이 소셜 다윈이즘, 사회 진화론은 다윈이 종의기원을 쓰기 전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윈의 진화론이 유명세를 타니까 그 이름을 살짝 빌려다 쓴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오해를 남기냐면은 진화론에 따르면 약육강식이 지배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약한 놈은 먹히고 강한 놈은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100% 거짓말입니다. 약육강식이라는 얘기는 다윈을 비롯해서 어떠한 진화론자도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화론 교과서에도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흔히 요새처럼 얘기하자면 한 글자도 맞는 얘기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프리카에서 초원에서 누가 가장 강한 동물일까요? 말씀드리면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입니다. 다 큰 사자 하나와 다 큰 코끼리 하나랑 1대1로 붙이면 사자가 집니다. 다 큰 아프리카 들소 누우라고 합니다. 사자랑 1대1로 놓으면 또 사자가 져요. 코뿔소한테도 지고 하마한테도 집니다. 기린한테도 집니다. 그러면은 사자가 가장 강한 동물이 아니죠. 아프리카 초원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코끼리, 기린, 들소, 하마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자가 이들을 잡아먹을까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자는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이고
초식 동물들은 사자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풀을 먹는 동물들입니다. 생태계로 보자면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1대1로 싸우면 지기 때문에 사자가 집단으로 덤비는 거고, 집단으로 덤벼도 큰 정상적인 코끼리한테 지기 때문에 저기 이제 다 죽어가는 늙은 코끼리나 아주 어린 코끼리만 사냥해서 잡아먹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자 대 기린, 사자 대 코끼리, 뭐 영어로도 좋고 한글로도 좋고 그렇게 쳐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사자들이 어른 코끼리나 어른 기린을 겁내서 도망다니면서 사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다에서도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흰수염 고래 같은 아주 큰 고래들이죠. 하지만 이 고래들하고 돌고래하고 비교해보면 덩치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돌고래는 흰수염 고래나 혹등고래 새끼들을 잡아먹어요. 새끼들을. 어른한테는 지고요. 왜? 돌고래의 역할이, 생태계에서 역할이 그렇게 포식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육강식이란 원래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논리를 교묘하게 진화론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지배와 피지배의 논리로 바꿉니다. 너희는 약한 민족이니까 강한 민족한테 지배당하는 게 당연해. 이런 논리를 쓰는 거죠. 자, 그런 논리에서 발전한 것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계몽운동입니다. 여기 이제 이광수, 최남선은 왜 친일파가 되었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분 역시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느냐? 이 사회 진화론에 입각한 독립운동을 했던 거죠.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피지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강해져야 돼. 강해지려면 아는 게 많아야 된다. 왜 흔히 아는 게 힘이다 이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계몽소설 같은 것들 보면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던, 당시에는 경성이 되겠죠.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이 이제 시골로 내려와서 한글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일본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막 계몽운동을 합니다. 이걸 계몽운동을 통해서 이제 일반 대중을 일깨우고, 그래서 무식한 백성들을 유식하게 만들면은 우리의 힘이 세져서 일본한테 뭘 할 수 있을까? 이겨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과 관련한 대표적인 소설이 중고등학교 때 다들 소개해서 읽었지는 못했지만 제목 정도는 아는 시문의 상록수라든가 이광수의 유정, 무정 이런 소설들인데요. 자, 실패하고 맙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100년 정도 먼저 개화를 해서 이미 그 당시 일본, 서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발달했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1000명 정도 대학을 가면은 그 당시 일본에서는 10,000명 정도 대학을 가는데, 우리나라가 열심히 계몽운동을 해서 1100명 간다고 나머지 9,000명의 차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죠. 갈수록 뭐가 되냐? 이 차이가 더 누적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누적된 차이 때문에 해방 이후 일본은 자기가 겪었던 이런 것들을 금방 복구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인적전이 더 풍부해졌으니까.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한테 수탈해간 각종 이런 물자들을 가지고 자기네 국민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계몽을 했던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이. 결국 강점기 기간 동안 차이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한 10년, 20년 정도 계몽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본과의 격차는 더 커지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그 당시 제국주의의 식민지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모두 이런 고민들과 경론들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일부가 변절을 하게 되죠. 우리 민족은 어쩔 수 없는 열등민족이구나. 그러면서 내선일체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내선일체란 건, 내는 이때 일본을 가리키고 선은 조선, 즉 우리나라를 가리키는데요. 일본과 우리는 일체다, 한 몸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논리예요. 그 당시 일본의 식민지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만주국도 있었고 중국의 일부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었습니다. 대만도 있었고. 그 중에서 일본은 우리는 그래도 2등 국민으로는 쳐주겠다. 나머지 쟤네들은 3등 국민이야. 그러니까 니네랑 우리랑 손잡고 쟤네들 동아시아 전체를 다 우리가 다스리자가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당시 일본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죠. 아, 우리는 일본에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2등이라도 하는 게 남는 게구나. 내선일체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순간 일본과 우리가 마치 공동 운명체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도 같이 일본하고 같이 이제 학도병으로 나가자고 하고 군수물자 바치자고 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사회 진화론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유사과학이 만드는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화장품 또는 먹는 음식, 건강보조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체제 전반을 지배하는 논리로도 사용되었던 것이기도 하죠. 또 다르게는 독일 같은 경우에 레반스라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제 거주구역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레반스라움이라는 용어가 나치에 의해서 통용이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이 바로 이 나치의 레반스라움을 가지고 왔던 건데, 즉 당시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의 동유럽 전체가 독일 국민의 이런 거주구역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당시 19세기 말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던 지리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 쪽 학문들도 이런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인종주의처럼 살아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누가 유사과학을 만드느냐? 개인 혹은 집단의 욕망입니다. 첫 번째로는. 즉 아무런 욕망 없이 순수하게 만들어지는 유사과학은 있긴 있지만 별로 해악도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이런 거는 사실 속설인데요. 이 정도 속설이야 뭐 이것 때문에 누가 크게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하겠습니까? 선풍기 틀고 잤다가 이제 엄마한테 야단 맞는 거 정도가 닥치는 가장 큰 불이익이 되겠죠. 혹은 먼지 많이 쌓였으니까 삼겹살 먹어서 먼지를 씻어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먼지는 기관지에 쌓였는데 삼겹살은 식도로 내려가잖아요. 삼겹살이 기관지로 내려가면 사람이 죽죠. 그런데 어쨌건 이런 정도의 유사과학은 그래 삼겹살집 주인 정도는 행복하시겠지만은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로 삼아야 되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사과학들은 전부 다 어떤 욕망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 이데올로기, 아까 얘기했던 인종주의라든지 레반스라움, 사내 진화론 같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죠. 콜라겐 얘기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뭐 친환경 바이타민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열망 또는 잘못된 자신의 신념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백신 반대운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유사과학을 만들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과학에 대처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사실은 잘 속을 수밖에 없게끔 돼 있습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속이려고 딱 준비한 사기꾼한테 안 속는 사람 없다고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뜻 보기에 굉장히 사실인 것처럼 막 포장이 돼서 나와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뭐냐 얘기하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과학적 회의주의, scientific skepticism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거 한글로 쓰려다가 이렇게 이쁘게 나온 게 영어밖에 없어서 영어로 된 것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모든 주장에 대해서 또는 모든 반론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때는 무엇에 의해서 인정해야 되냐면은 충분한 증거에 의해서만 인정해야 된다. 즉 누가 이러더라 라는 얘기 가지고 그래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이제 건강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내가 해봤더니 좋더라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주관적 판단을 객관화시키는 오류죠. 콜레라에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콜레라에 나은 이유가 물이 좋아서 그랬는지, 공기가 맑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몸 안에 예전부터 항체가 있었던 건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때 비타민 좀 먹었는데 비타민 때문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타민 먹으면 콜레라에 좋구나. 마치 코로나 처음 유행할 때 김치 먹으면 좋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충분한 근거와 증거를 가진 상태에서만이 납득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는 흔히 과학적 회의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잘 속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말이라고 모두 다 믿지 마시고요.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가령 어제 그저께죠. 노벨 물리학상을 블랙홀 연구하시던 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설하기 위해서 기자분들이 막 접촉을 해서 다른 과학자분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과학자라고 아무나 말해도 될까요? 블랙홀이니까 가장 전문가는 천체 물리학자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화학자나 생물학자한테 블랙홀에 대해 이번에 수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랑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다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라야지 정말 전문가다라는 것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건강에 좋다, 뭐에 좋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으셨나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강연은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과 아테이론 물리센터 네이버 TV에서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자리 정돈을 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두 채널에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질의응답 시간대 제가 직접 연사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아테이론 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